네, 이른바 황제 보석 논란으로 장기간 재판을 받아왔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해서 법원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이 캄보디아 출신의 아내의 동생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돼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예. 오늘 관련 내용을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먼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얘기를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수백억 원대 회사들을 횡령 또 배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오늘이 이제 뭐 두 번째도 아니고 세 번째가 파기환송을 한 번 됐었고 재파기환송심이 열렸는데 두 차례 대법원을 거쳐서 사실상 확정 판단이 내려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그 판단 내용도 그렇고 배경부터 좀 짚어볼까요? 예. 네, 한 200억 이상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예. 기소가 됐고요. 사실은 이제 굉장히 이례적인 사안입니다. 이제 파기환송이 두 번이나 되는 사건이 흔하지는 않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원심 판결에 대해서는 첫 번째 상고심에서 파기환송 판결이 내려지면서 횡령의 객체를 잘못 판단했다는 이유로 파기환송이 됐고요. 파기환송 후에는 그 횡령의 객체 부분에 대해서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원심 판결이 내려졌는데 다시 재상고를 하면서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2조 6항에 관한 분리선고에 관한 사항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재상고를 했고요. 예. 또 그 재상고 내용에 따라서 다시 또 파기환송이 내려져서 이 마지막 재상고심 파기환송 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원심 판결이 내려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네, 일단은 크게 혐의가 두 가지입니다. 횡령 배임 혐의와 조세 포탈 혐의인데 각각 좀 어떻게 형이 내려졌습니까? 네, 횡령 배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징역 3년으로 나온 부분들이 이제 횡령 배임으로 인해서 발생한 부분이고요. 예. 조세 포탈 같은 경우에는 분리 선고가 됐기 때문에 이제 징역 6월에 그리고 집행유예 2년 그리고 벌금 6억 원 이렇게 선고가 된 것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첫 번째 그 원심, 두 번째 원심 때 이제 조세 포탈 혐의에 대해서 절차 위법이 있다고 판단해서 네. 다시금 재파기를 맞습니다.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네. 이제 검찰이 기소하면서 놓친 부분도 부분을 있고요. 이제 짚어놓은 조금 이상한 부분은 이제 이게 사실은 기존에 상고를 할 때 같이 상고 이유로 삼아도 충분히 되는 사유였는데 그러니까요. 예. 이제 재상고 시점에 이르러서야 다시 상고 이유로 삼아가지고 판단이 됐다는 점에서는 좀 특이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예. 이 횡령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질적인 재벌 개입의 범행은 개선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걸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네, 사실은 이제 재벌 개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일반적인 개인이 횡령을 하는 것과 이런 재벌 총수가 횡령하는 것은 크게 차원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의미가 다르다. 대표적으로 이제 기업이라는 공적인 경영 조직을 전체를 가담을 시켜가지고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또 이제 집행유예 판결을 안 해야 한다는 이유로 하나로 말하는 것 중에 하나는 사실상 이제 총수일가가 자산을 많이 보유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기소가 되고 판결이 이루어지는 시점에는 이미 피해가 변제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피해 변제를 이유로 긍정적인 양형 이유가 있다는 것을 이유로 계속 신병구속을 피해왔던 것이 과거의 전례였는데요. 예. 이제 그런 식의 판단으로는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이번 환송심 판결의 이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다시 한번 뭐 복귀한 차원에서 아까 그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재판부가 이제 대법원 파기 취지에 따라서 분리 선고했던 조세 포탈 혐의에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또 벌금 6억 원을 선고했는데 그 이유가 이제 세액을 굽고 반환하는 점을 이유로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보통 이런 경우에는 실형 선고가 될 수 없는 건가 보죠? 뭐 그게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는 불가능은 없습니다. 아니고. 예, 근데 양형위원회,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양형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예. 양형 기준 중에서 이제 국고로 포탈된 세금이 다 환수된 경우에는 중요한 양형 참작 사유로 보고 있고요. 또 집행유예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어서 주요 참작 사항 중에 하나로서 국고의 모든 세금이 환수가 된 경우, 그리고 별도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경우, 또는 이제 현실적으로는 법률적으로는 포탈이긴 하지만은 사실상 이제 포탈의 시점이 세금 납부의 시점이 연기된 효과만을 거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주요 참작 사항이라고 해서 집행유예가 가능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무려 8년 만에 결론이 내려진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대로 확정이 되는 건지도 궁금한데요. 네, 사실은 이 건에 대해서 그걸 가장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예. 과연 상고는 얼마나 할 수 있을까? 예. 재상고에 대해서 지금 재상고입니까 이제? 재상고에 대해서 예. 재파기환송심이 있으니까요. 예. 이 파기환송심도 역시 고등법원 판결이기 때문에 다시 상고가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재상고가 재재상고가 되는 되는 겁니다. 거군요. 예, 그렇다면 이게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예.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예.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현실적으로는 이제 상고 이런 형태에서
또 상고를 한다면 상고 기각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고요. 상고 기각 판결이 나면은 대법원의 판단은 최종적으로 끝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종결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쉽게 얘기해서 들어볼 거 다 들어봤으니까 네. 또 상고에도 이거는 기각하겠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하신 거라 네.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그 잠시 언급하신 것 중에 세액을 굳고 반환했기 때문에 어쨌든 결과적으로 뭐 또 초범이고 하면은 이게 집행유예 될 수 있다는 점 아까 얘기했을 때 재벌 개입 범행은 개선되기 어렵다 했잖아요. 그렇다면은 네. 나중에 걸리더라도 이게 뭐 내면 되잖아 이렇게 어떤 생각할 수 있어서 네. 다시 또 다른 범행이 있을 수 있는 어떤 그 근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우려도 들어요. 네, 그래서 그 양형 기준에 대해서는 특히 피해액이 클 경우 그리고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탈세일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세금 부분이 법인세 부분이거든요. 크진 않았나 그렇죠. 보죠. 법인세 예. 금액이 뭐 그래도 그 기업 물론 전체에 그 보면서는 기준은 크진 않지만 다르겠습니다만, 예, 예. 큰 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금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현실적인 실무적인 오류가 있는 경우도 제법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뭐 고의적으로 했다라고 봐서 일단 기소가 됐지만은 이제 그 관련된 금액들이 추후라도 이제 납부가 됐다면은 기준들이 이렇게 정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 이전 회장 같은 경우에는 또 과거에 병보석으로 이제 풀려났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번에 이제 일단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만 같은 이유로 또 이렇게 석방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도 있는데요.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지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재 상고를 안 하고 예. 이대로 판결이 확정이 된다면 이제 실형을 살게 되겠죠. 그렇죠. 실형을 사는 동안에는 이제 병보석 같은 제도가 아니라 형 집행정지를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체 건강상에 큰 위험성이 있어가지고 형을 집행을 정지해야 한다 이런 예. 거를 신청을 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해당되는 검사장의 권한으로 허가를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아무래도 사실 이 사건의 그 기소된 범죄보다도 이 황제 보석이라고 일컬어지는 것들이 국민적인 공분을 많이 자아냈기 때문에 그렇죠. 실질적으로는 절차적으로는 다시 형집행 정지 신청을 할 수 있더라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지 않을까. 근데 그렇게 만약 생각합니다. 그 실제적으로 어떤 병원에 소견 같은 걸 가져와서 지금 들어 누웠다. 네. 뭐 그 움직일 수 치료가 없는 필요하다. 상태다. 그러면 예. 이제 그걸 뭐 강제로 그 형을 살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실무적으로는 사실 형집행 정지 자체가 굉장히 잘 안 받아들여집니다. 아, 그래요? 아. 예,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러한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렇군요. 좀 네.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주제를 바꿔보죠. 상당히 좀 공분을 살 만한 내용인 것 같아요. 얼핏 보기에는. 법원이 캄보디아 출신, 그러니까 이주 여성이죠. 캄보디아 출신 처제를, 아내도 아니에요. 처제를 1년 동안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가 있는데 이걸로 기소된 남성한테 무죄를 선고했는데 이 문장으로만 저희가 보자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맞습니다. 좀 짚어볼까요? 예. 네, 일단은 이 사안은 이제 국제결혼으로 이주한 언니가 병원에 입원을 하자 예. 어린 조카들을 돌보기 위해서 캄보디아에서 이주해온 여성에 대해서 벌어진 범죄입니다. 언니를 간호하려고 왔다가.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언니가 없는 상황에서 어린 조카들을 돌보던 캄보디아 이주 여성이 형부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한 그런 사안인데요. 지금 재판부는 이 사건 판결을 하면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소리를 지르면서 반항하지 않았다, 저항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된 판단의 이유로 들어가지고 그게 무죄의 이유입니다. 예.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라고 일단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관해 가지고 과연 이것이 최근에 저희가 이제 어떤 사회 변화에 따라 가지고 발휘하는 하는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관한 부분들, 그리고 그렇죠. 성범죄에 관해서 피해자 중심적인 사고에 예. 관해서 과연 적합한 판결인지에 관해서 굉장히 큰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왜 이런 이야기할 때 피해자다움이 과연 존재하느냐라는 질문을 좀 여러 차례 드렸던 있었죠. 적이 있었는데 안전지사 사건 때 있었죠. 이게. 예. 이게 때도. 뭐 성폭행 당시에 왜 소리치지 않았느냐라고 재판부가 이제 피해자에게 되물었다고 하는데 글쎄요, 이 질문 자체가 상당히 좀 가해자 중심이지 않았느냐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좀 그렇죠.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네, 사실 가해자 중심적인 시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사실은 피해자들이 언제 어느 때나 소리치면서 물리적으로 저항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습니까? 근데 과거 20년, 30년 전에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현저히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만 이제 인정이 됐고요. 현저히 곤란함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사실상 물리적인 부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피해자로서는 이런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적극적으로 외부의 도움을 요청하거나 항거하는 것이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폭행이나 협박이라는 것이 꼭 가혹한 폭행이나 어떤 칼을 든 물리적인 협박이 아니더라도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 대한 좀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했던 것이 아닌가 이게 그렇게 어떤 생각합니다. 피해자의 대상에 대해서 재판부가 좀 가벼이 본 게 아니냐는 어떤 우려가 나오는 부분이 피해자한테 성폭행 때 왜 소리치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제 그 성인지 감수성을 얘기한다면 네. 관계적으로도 지금 부인이 아닌 경우고 처제이기 때문에 네. 이게 진짜 뭐 언니를 배신하고 둘이 좋아하는 관계가 아니라면 네. 그 자체도 굉장히 비상식적일 수 있는데 이 맞습니다. 부분을 고려하지 않았나 싶은 네. 아쉬움이 있네요. 특히 이제 그 피해자의 의사가 얼마나 억압이 되어 있었는가를 보는 데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또 피해자가 예.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죠. 네, 지금 알려진 내용에 따르면은 뭐 강제 출국을 시키겠다, 네. 혹은 언니를 병원에서 못 나오게 하도록 하겠다라는 다양한 협박이 일상적으로 있었고, 또 이 입원한 언니 같은 경우에는 또 수차례 이제 가정 폭력으로 인해 가지고 쉘터를 이용한 적이 있을 정도로 가정 폭행이 계속 있었던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이 없다면은 좀 형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 내려지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뭐 여성 단체 반발도 상당히 거센 상황인데요. 만약에 항소심에서 지금 저희가 이야기한 이런 지적한 부분들이 만약에 적극적으로 좀 반영이 된다면 어떤 처벌이 좀 가능하겠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된다면 뭐 유죄가 선고가 될 거고요. 지금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가지고 친족 간의 성폭행 같은 경우에는 더 크게 가중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가 될 거고요. 또 굉장히 상습범이기 크군요. 때문에 예. 더 가중이 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예. 뭐 그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이거 보시고 뭐 어떻게 얘기가 나와요? 이게 좀 석연치 않지 않나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이제 기존의 우리의 판결과 법리가 여성 중심적인 사고, 피해자인 여성을 배려하는 그런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마치 성폭력 피해가 발생하면 그 피해를 막고 저항하지 못한 피해자의 탓인 것처럼 네, 피해자한테 책임을 사실상 전가하는, 왜 저항하지 못했고 왜 도망치지 못했는가 예. 이런 식으로 되는 것들이 많이 있었고요. 이제 최근에 일련의 판결들을 통해서 그것이 변화해가는 과정에 있는데 여전히 이제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현실적인 적용에 있어가지고는 좀 다른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저희들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주제를 바꿔서 마지막 주제 짚어보겠습니다. 그 고은 시인을 둘러싼 성추행 논란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잠시 후에 이제 2시부터 시작됐으니까 이제 나올 텐데요. 이제 그 이거에 대해서 이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부분인 건데 일단 그 내용이 좀 복잡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복귀 차원에서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사실 고은 시인의 어떤 성추행, 그 성희롱 의혹에 대해서는 작년에 한참 이슈가 되었었죠. 예. 예, 저희 최영미 시인이 이제 자신의 시 괴물을 통해 가지고 사실상 고은 빗대어서 시인을 표현을 했죠. 성추행을 폭로를 했고, 그리고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고요. 이후에는 또 박진성 시인이 해당되는 내용들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인터뷰와 기사들이 이어졌죠.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 가지고 고은 시인이 최영미 시인과 박진성 시인 그리고 언론사와 기자들을 상대로 총 10억 7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이제 고은 시인의 입장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다 명백한 허위 사실이고 악의적으로 자신을 비방할 목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불법 행위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이제 최 시인과 박 시인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명백한 사실에 근거해서 한 것이고, 또 두 분뿐만 아니라 주변의 다른 인사들로부터도 관련된 진술을 확보한 것들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영미 시인의 경우에는 자신의 이제 주장이 사실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뭐 이제 주변 이제 뭐 제보자들이 작성한 진술서, 뭐 통화 녹취록, 또 증인들까지도 이제 동원해서 이제 진술의 신빙성을 이제 좀 주장을 했는데 이런 경우에 글쎄요, 이런 손해배상 소송에서 두 주장이 지금 갈리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뭐 증거가 명백하게 있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런 네. 경우에는 좀 어떻게 좀 진행이 되는 겁니까? 현실적으로는 이런 소송이 좀 독특한 부분이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원래 이제 민사소송은 원고 쪽에서 모든 것을 입증할 기본적인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고 쪽에서 이것이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는 걸 원칙적으로 입증을 해야 하고요. 예. 다만 근데
언론 보도라든지 인터뷰라는 적극적인 행동을 통해서 이 내용을 현출한 것은 또 피고 측이기 때문에 피고 측에서도 자신들이 그렇게 주장한 것이 상당한 근거가 있다는 것들을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뭐 형사적인 부분이긴 하겠지만 명예훼손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네, 이제 민사적으로 좀 다를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 판단함에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도 고려가 됩니다. 지금 명예를 훼손됐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공적인 관심도, 공적인 이유, 그게 더 공익적인 이유가 있는지. 충격적인 이유기도 하죠. 예, 그리고 이것을 예. 폭로하고 밝힌 사람들이 설령 이제 그것이 정말 객관적인 사실로 명백하게 입증은 안 되더라도 그렇게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이것을 밝힘으로써 달성한 공익이 있다면은 네. 사실은 손해배상이 책임이 인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아. 잠시 후에 저희가 결론이 나온 대로 저희가 신속하게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현 변호사와 함께 주요 사건 이슈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